올바른 감정 표현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오디오북 올바른 감정 표현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현대 사회에서 감정 표현의 중요성과 점진적인 성장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시니컬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제1장 감정 표현의 이해, 감정. 이 단순해 보이는 단어는 실로 복잡한 인간 경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의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은 감정 표현 능력이 정신 건강과 대인 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쳐 온 사회에서 우리는 감정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동시에 왜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불평합니다. 마치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왜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억제하거나 폭발시키는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억제된 감정은 결국 화산처럼 폭발하거나 심리적, 신체적 질병으로 변형됩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면역 체계 약화를 경험할 확률이 67%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 관리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과 배려 없는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마치 감정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기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솔직함이라는 미명 하에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침묵이 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침묵도 과잉 표현도 아닌 올바른 감정 표현에 있습니다. 제2장 감정에 이름 붙이기의 힘. 감정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감정 문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기분이 별로다와 같은 단순한 표현으로 복잡한 감정을 축소시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같은 6가지 기본 감정을 넘어 수천 가지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5개에서 10개의 단어만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8K 해상도의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480 픽셀 화질로만 시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화가 난다는 말 대신 좌절감을 느낀다, 무시당한 느낌이다, 배신감이 든다와 같이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당신 스스로도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감정 처리 센터인 뇌의 편도체의 활성화를 줄이고 이성적 사고 센터인 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로 이누이트족은 눈에 대해 50개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눈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적 생존을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더 풍부한 어휘가 필요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감정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별로다 라고만 표현한다면 당신의 감정 세계는 정말 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저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이 짓눌려 있습니다. 시편 42장 6절. 내 마음이 나를 떠나갔습니다. 시편 40장 12절. 이렇게 이와 같은 표현들은 감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제3장. 나 메시지의 힘.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너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늦게 온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와 같은 표현은 즉시 상대방의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인간의 뇌는 비난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싸움 도망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 메시지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방어를 줄이고 진정한 소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게 오면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내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개발한 비폭력 대화 방법론은 이러한 나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로젠버그는 효과적인 감정 표현을 위한 4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찰, 당신이 30분 늦게 왔을 때. 2. 감정,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 필요, 나는 시간을 존중받고 싶습니다. 4. 요청, 앞으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나 메시지는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관계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흥미롭게도 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부부는 이혼율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언어적 변화가 관계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시니컬하게 보자면 나 메시지도 결국 자기중심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듯한 접근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자기 표현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나의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것을 책임지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종종 나 메시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표현하면서도 듣는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표현 방식입니다. 제4장. 감정 표현의 시간과 장소. 효과적인 감정 표현은 단순히 무엇을 표현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감정이라도 부적절한 상황에서 표현하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TV를 보고 있거나 피곤한 상태일 때보다는 두 사람 모두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중이나 다른 동료들 앞에서보다는 개인적인 면담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의사소통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전달되는 감정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모티콘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주기는 하지만 면대면 소통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메시지는 의도된 감정의 약 50%만이 정확히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음성 통화는 약 75%, 화상 통화는 약 85%, 그리고 면대면 소통은 약 95%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 표현에 있어 채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조금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기술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사소통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정한 소통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언제든지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더 고립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감정 표현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요한 대화나 기도를 위해 종종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감정 표현에도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5장 문화적 맥락에서의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장려되는 반면 동양 문화에서는 종종 절제와 조화가 강조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에서는 자기 표현이 중요시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룹의 조화가 우선시됩니다. 한국 문화는 전통적으로 감정의 절제를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많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태도가 항상 건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화병이라는 한국 특유의 질병은 억압된 감정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자기 표현 사이의 갈등이 종종 나타납니다. 젊은 세대는 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국제화된 세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과 같은 서구인들에게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솔직함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본인이나 한국인에게는 무례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글로벌화와 인터넷 문화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서구식 감정 표현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적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요? 성경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의 보편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권면했습니다. 이는 문화를 초월한 정서적 공감과 적절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6장 디지털 시대의 감정 표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감정 표현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텍스트 기반 의사소통에서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가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이 왜곡되거나 오해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그래 라는 응답은 맥락에 따라 동의, 무관심, 심지어 분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모티콘이나 밈 같은 것들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도구들은 감정 표현의 새로운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이모티콘을 사용한 메시지는 그렇지 않은 메시지보다 감정 전달의 정확도가 30%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감정 표현 도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혹 의사소통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모티콘이라도 세대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 이모티콘은 나이가 많은 사용자에게는 단순한 행복의 표현이지만 젊은 사용자에게는 때로 어색함이나 비꼼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디지털 소통이 감정의 깊이와 진정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의 기쁨에 함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댓글에 축하해 라고 쓰는 것은 직접 만나서 축하의 포옹을 나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실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이모티콘 키보드가 우리의 감정적 어휘를 대체한 듯합니다. 성경은 직접적인 대면 소통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에서 요한은 편지로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제7장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의 철학.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큰 성공과 극적인 변화를 숭배합니다. 유명인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듯한 성공 스토리가 미디어를 장식하고 몇 주 만에 몸매를 바꾸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선전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대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발전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카이젠 철학은 이러한 점진적 개선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카이젠은 카이 즉 변화와 젠 즉 조음의 합성어로 지속적인 작은 개선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는 접근법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성공 사례는 이 철학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도요타는 극적인 혁신보다는 작은 개선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했고 이것이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개인의 성장에도 적용됩니다. 하루에 1%씩 향상된다면 1년 후에는 약 37.8배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에 1%씩 퇴보한다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복리어의 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개선의 접근법은 현대사회의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와 충돌합니다.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를 한 번에 몰아보고 온라인 쇼핑에서 당일 배송을 기대하며 다이어트에서도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참을성이 필요한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접근법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는 우리에게 빠른 성공이라는 환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품을 더 잘 팔기 때문입니다. 30일 만에 새로운 당신, 일주일 만에 10kg 감량,
이러한 광고 문구들은 우리의 인내심 부족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성경도 이러한 점진적 성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는 말씀은 꾸준함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제8장 실패와 성장의 관계. 성장 과정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실패는 종종 가장 강력한 학습의 기회가 됩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정우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 이상 실패했지만 그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제안한 이 개념에 따르면 실패를 능력의 한계로 보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회피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을 즐기고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며 장애물 앞에서도 끈기를 보입니다. 실패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뇌의 신경 경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실패 후 그것을 학습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두엽 피질에서 더 활발한 활동이 관찰됩니다. 이는 실패를 통한 학습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실패가 종종 부정적인 낙인으로 작용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은 모두 성공만 하고 자신만 실패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실패 공포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는 실패를 통해 배우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는 실수에 낮은 점수를 매기고 직장에서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경력의 오점이 됩니다. 마치 실패를 칭찬하는 립서비스와 실패를 처벌하는 현실 사이의 이중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9장 내적 동기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적 동기가 필수적입니다. 외적 동기, 즉 보상이나 인정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동기는 일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적 동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개발한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내적 동기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1. 자율성 2. 유능감 3. 관계성 이 세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보상 없이도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권과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에는 더 많은 에너지와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유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완수할 때 유능감이 강화됩니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혼자가 아닌 지지적인 커뮤니티 속에서 성장할 때 더 큰 동기를 얻게 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는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에 호소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이다와 같은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동기는 마치 설탕과 같습니다. 순간적인 에너지는 제공하지만 곧 동기의 당뇨병과 같은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외적 보상에 중독되어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내적 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는 말씀은 외적 인정이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 역시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는 외적 인정이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닌 내적 가치에 따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10장 비교의 함정과 진정한 성장. 성장의 여정에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성취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종종 불필요한 불안과 좌절감을 유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향 비교, 즉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의 척도는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의 비교에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1등으로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과거의 기록을 경신했는가입니다. 이것이 개인 기록의 개념입니다. 비교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이 성취한 것, 배운 것, 감사한 것을 적으면서 작은 진전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하루 30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유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비교 문화는 소비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광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를 유도합니다. 마치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비교 메커니즘을 악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11장 습관의 힘과 미세한 조정.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의 핵심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을 자동화하여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반복되게 만듭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습관 형성에 관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기까지는 평균 66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이전에 널리 알려진 21일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습관 형성이 빠른 마법 같은 과정이 아니라 인내와 일관성이 필요한 여정임을 상기시킵니다. 효과적인 습관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BJ 포그의 타인이 헤빗 접근법이 유용합니다. 이 방법은 변화를 아주 작게 시작하여 성공 경험을 누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운동하기보다는 매일 1분 동안 스쿼트 하기와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이 모여 자신감을 키우고 점차 행동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습관 형성에는 트리거와 보상이 중요합니다. 트리거는 습관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이며 보상은 그 행동을 완료했을 때 얻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후 10분 명상하기와 같이 기존 루틴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고 완료 후에는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습관 형성에서 미세한 조정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대대적인 변화 대신 현재 습관의 1% 개선을 추가하는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7시에 일어난다면 6시 58분에 일어나기, 하루 8잔의 물을 마신다면 8.5잔 마시기와 같은 작은 조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는 거부감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사회는 습관 형성의 과학적 접근보다는 의지력과 동기부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더 열심히 노력하라, 더 강한 의지력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가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됩니다. 그러나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며 환경 설계와 시스템적 접근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습관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실패했을 때 자신을 더 심하게 비난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성경에서도 꾸준한 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 땅을 적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는 말씀은 일관된 행동의 누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알려주듯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이나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던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12장 회복 탄력성과 역경 극복. 성장의 여정에서 역경과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공유합니다. 첫째, 현실적 낙관주의. 둘째, 감정 조절 능력. 셋째, 문제 해결, 지향적 사고. 넷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 그리고 다섯째, 의미와 목적 의식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은 더 나아가 역경이 단순히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각한 질병, 사별, 실직과 같은 어려운 경험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 발견, 대인관계 강화, 삶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 영적 성장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는 재구성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실패로 보는 대신 새로운 경력을 모색할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지지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사회의 긍정주의 강요는 때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모든 것은 결국 좋아질 것이다. 와 같은 단순한 메시지는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 아닌 독성 긍정주의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때로 헤쳐나가기 위해 느껴야 합니다.
제13장 꾸준함의 미학, 성공보다 중요한 일관성. 성공이라는 개념은 종종 인생의 특정 순간이나 정점에 집중됩니다. 올림픽 금메달, 승진, 상장과 같은 외적 성취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순간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물 아래에는 꾸준한 노력, 실패, 다시 일어서기에 무수한 과정이 있습니다. 꾸준함의 미학이라는 개념은 결과보다 과정에, 화려한 정점보다 일상적 실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접근법입니다. 마치 단일한 분놀림은 그저 물감 자국에 불과하지만 수천 개의 분놀림이 모여 걸작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일관성은 또한 복리의 법칙과 연결됩니다. 매일 1%씩 개선된다면 1년 후에는 37.8배 향상됩니다. 반면 하루에 1%씩 퇴보한다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마치 저축 계좌의 소액을 꾸준히 입금하는 것이 일시적인 대출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는 시스템화가 있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기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kg 감량하기라는 목표보다는 매일 30분 운동하고 식단을 기록하는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달성되면 사라지지만 시스템은 지속됩니다. 또한 스트리크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는 연속적으로 습관을 유지한 일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습관 추적 앱이 이 기능을 제공하며 스트리크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동기가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사회는 꾸준함보다는 순간적 변화와 극적인 전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흔합니다. 실제 삶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대개 지루할 정도로 꾸준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은 화려하지 않기에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주목받기 어렵고 그래서 과소평가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차량 사고는 뉴스가 되지만 매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천 대의 차량은 뉴스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꾸준함의 가치를 여러 방식으로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바울의 고백은 인생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보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장과 열매 맺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꾸준함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제14장 감정 표현과 점진적 성장의 통합.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감정 표현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두 개념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호 강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표현 능력의 발전은 그 자체로 점진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복잡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습득되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지능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 제안한 감정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감정지능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공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입니다. 이 5 요소는 모두 지속적인 연습과 꾸준한 개선을 통해 발전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감정지능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반대로 점진적 성장의 과정에서 감정은 중요한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 불안, 자부심, 만족감 등은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낀다면 이를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해석하는 대신 이 좌절감은 내가 도전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인식과 재해석은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감정 표현과 점진적 성장의 통합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는 성찰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기록하고 작은 진전이나 통찰을 축하하는 습관입니다. 또한 지지적인 커뮤니티나 멘토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성장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는 감정과 성장을 종종 분리된 영역으로 다룹니다. 직장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라는 메시지가 흔하며 성장과 생산성은 감정과 무관한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통합적 본성을 무시하는 접근법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온도계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과 같이 감정이라는 중요한 피드백 시스템을 무시하면 결국 과열되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감정과 성장의 통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 범주, 즉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감사와 같은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1장 35절과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 인간의 감정을 충만히 경험하셨으며 그 감정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제 15장 결론.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에.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감정 표현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왔습니다. 심리학적 연구, 실천적 전략, 사회문화적 맥락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탐구의 과정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혜로운 안내서인 성경으로 계속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닌 인간 경험의 총체적 안내서입니다. 감정에 관해서는 성경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조차도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진적 성장에 관해서도 성경은 일관되게 인내, 꾸준함, 신실함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소홀히 파종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파종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 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은 작은 노력의 누적이 큰 결실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라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작은 일상의 실천이 큰 변화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또한 감정 표현과 성장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감정 표현과 점진적 성장에 관한 모든 현대적 연구와 전략들은 성경의 오래된 지혜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과학이 우주의 신비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그 창조의 놀라움에 경탄하는 것처럼 심리학과 자기계발 분야도 인간 본성과 성장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면서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제시한 지혜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르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며 우리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마무리 인사. 끝까지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영적, 심리적 성장에 관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와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